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이 AI발 훈풍이 오나 싶더니 뜻밖에도 이 기관들의 매도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이 신용등급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분들과 함께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기운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기관들이 뭐 한 5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10시경에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그 시간대에 했고 또 하나가 이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다. 아무래도 특히 후자 쪽이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죠, 대표님? 네, 뭐 복합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는 동결했는데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춘 것도 좀 있고요. 네. 금리를 동결하면서 성장률을 낮추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조금 오른 것도 있고 부채 한도 이야기는 사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 시용 등급에 대해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심리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네. 이제 관찰 대상 자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의를 한다는 거지 피치는 최고 등급 트리플 A를 주고 있습니다. 네. 주고 있고 무디스 같은 경우도 트리플 A 시용 등급을 주면서 안정적 스테이블의 어떤 포맷을 하고 있고요. S&P 정도만 보면 지금 최고 등급은 아니고 미국을 AA 플러스 정도를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2010년도의 그 트라우마 한때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은 약간 그러한 부분에 조금 선물 시장에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등한 것까지는 아니고 강등할지 안 할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미국장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러면? 저는 별로 의미 없을 거라고 일단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아까 이제 2010년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예전에도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이 미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디폴트로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해프닝 정도로 일단 단순히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도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이 기한을 넘긴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었지만 방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차라리 이제 지금 미국의 악우 자체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니까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매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얘기가 일단은 있었고 지금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 동결을 이제 풀면은 부채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얘기 자체는 일단 부채가 더 많아지는데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기관들 매도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이 조금 이렇게 멈추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번 그냥 단순히 그냥 쉬어간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나스닥은 좀 반등할 가능성 일단 점치고 있습니다. 네, 별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네.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어제 그 박윤진 대표님이 또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이 지금 일본 증시로 미국의 그런 리스크를 피해서 좀 이동하고 있다, 뭐 피신나는 자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좀 이렇게 휘청하는 와중에도 일본 증시는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표님? 일단은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어제는 뭐 독일 닥스가 좀 밀리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금이 많은 부분 뻗어져 나가는 건 맞고 근데 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만 강하거든요. AI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스닥만 지금 계속 강한 흐름. 어떤 특정 섹터로 자금이 집중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자금들이 세계 시장으로 좀 뻗어나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예. 그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도 들어올 거라고 봐요. 일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 계속 좋잖아요. 예. 뭐 그런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채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신용등급 강등. 예, 제가 이걸 이때 정말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때 부채 한도 협상 결렬로 인해 가지고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미 시장 폭락왔고 우리나라 시장 큰 조정이 왔었거든요. 네. 그거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화당 입장에서도 지금 굳이 이것을 뭐 뻐그러진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뻐그러진다라고 하면 내년 대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연기나 협상 우려감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협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도 그걸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한미 금리 차 이슈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는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 보통 이제 물가가 목표보다 높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왔죠. 경제 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했다. 전망치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이제 금리를 못 올린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할 만하죠. 왜냐하면 증시에서는 사실 금리도 절대 금리도 중요합니다만은 금리는 높은데 침체, 그러니까 성장률을 낮추면 어떻게 보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는 입장에서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장률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갈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자본 유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가 3.5고 미국이 5.25니까 역대 최고의 스프레드입니다. 175의 스프레드인데 역대 2번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올해는 이례적으로 주시장에서 또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큰 관점에서는 이제 원화 환율 기조는 약간 우상향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두 가지 좀 보완을 제가 생각을 하면 네. 저는 신용등급 강등을 부정적 관찰 대상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악재라는 생각보다는 호재를 막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요새 부채 한도도 당연히 타결할 거라 보긴 보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시가 못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필수 소비재가 약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면 똑같이 오바마예요. 근데 사이클이 똑같습니다. 왜 2010년도에 그런 사건이 생겼느냐. 2008년도 리만 사태가 있었고 2009년도에 리만 사태 위에 헬리콥터 머니가 있으면서 똑같은 상황. 영포롭고 금리 갔다가 돈 풀고 해소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도 민주당이었고 지금도 또 민주당인데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정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 가지고 미국 정치를 흔들었다 놨다는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우지수라든지 필수 소비재 누르는 거 놓고 보면 충분히 그래도 계속 신경은 쓰인다 그 말씀드리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봤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예. 하나는 일본은 아시겠지만은 1억 정도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제조업 기반이 다른 여타국보다 상당히 탄탄하고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이제 N저 정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가가 최근에 폭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워런 버핏의 4월 중순 이후 방일 이후부터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놓고 보면 일본의 강세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약세를 좀 염려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외국인 자금이 한국의 코스피를 지금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일본 정시의 강세는 투자 도피처 성격이지만은 아까 이경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잘 간다고 해서 우리가 빠지는 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창용 총재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대중 수출과 반도체 관련한 부분의 성장이 더뎌질 경우에는 성장률 1%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우리가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갈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편을 일단 들면서 원래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은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반도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가 살아나면 우리 무역 적자가 축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는 기준금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최우대 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이걸 지금 동결한 지가 몇 개월이 됐어요. 여기 산업 생산이 좀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동결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예상 외로 지금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이제 노동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봤을 때 중국 인민들의 어떤 여행 수요라든지 하는 부분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해외로 돌리지 않고 중국 안에서의 소비가 증가하는 쪽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의 지금 움직임을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이라서 우리 쪽으로 떨어지는 낙수 효과 자체가 생각보다 더 적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예상보다 지금 속도도 늦고 두 번째로는 속도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자국 내에서 어떤 그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떤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상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예. 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증시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 관련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큰데 마이크론 제재 이후에 미 하원에서 또 그런 얘기했잖아요. 한국이 반사이익 얻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말 로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다. 그러기에는 지금 AI 시대의 그 혁명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외교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혁명의 물결이 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 AI 시대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의 반사이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업황을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하반기로 반도체 업황은 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경제 침체, 뭐 대한민국 수출 산업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는데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반도체 덕분이었습니다. 하이닉스 10만 원 돌파해버렸습니다. 하 대표님. 네, 오늘 하이닉스는 10만 3천 원 정도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는 아침에 잠깐 7만 전자 만만 봤는데 네. 참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장을 보면서. 왜냐하면 11조란 금액을 산 것 중에서 9조가 삼성전자인데 네. 하이닉스는 사실 외국인 매수 상반기 매수 3위권에 못 들거든요. 네. 근데 오늘 주가 엔비디아 주가에서 반응한 거는 오히려 하이닉스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전체 우리가 뭐 좀 이따가 HBM 이야기도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사실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만합니다. 물론 돈의 차이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400조, 하이닉스는 대략 60조 정도 되니까 뭐 우리가 단순 산수를 했을 경우에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를 하이닉스와 동일한 금액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뭐 한 7, 8배 돈이 들겠지만은 이제 주가에 반응하는 속도와 힘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하이닉스가 라이트하게 움직였고 예. 아까 이경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올해 주식시장이 그런 게 있어요. 산수와 수학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산수로 보게 되면 주식이 쉽고 수학으로 보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제가 요새 어떻게 놓고 보면 정확히 말해가지고 희망회로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2달 있으면은 처참한 결과를 볼 거란 말이에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네. 2달 정도 있으면 네. 이때도 과연 이 정도 열풍이 올까?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하는 포인트 자체를 지나가는 실적은 일단 내려놓고 계속 꿈을 모아갈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꿈은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높게 꾸고 있다는 걸 좀 느껴봤습니다. 저는 사실 희망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좀 반대입니다. 네. 단순히 이제 실적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일단 자명한데 이거는 사실은 마이크론이라든지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안에서의 그 흐름 자체를 시장 차트의 어떤 추세 자체를 이미 돌려놓은 상태인데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못 돌렸단 말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돌려놓은 상황입니다만은 이렇게 일단 두고 봤을 때 마이크론이 어떻게 보면 디램 안에서는 세 번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돌아섰는데 우리가 좀 늦게 돌아서지 않았나 이렇게도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적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 이전에 2020년, 2021년도 실적이 2018년도 전체 실적보다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6만 전자가 거의 2021년도에 10만 전자까지 갔거든요. 이건 단순히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금 이제 이경락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주식이 어떤 그 삼성전자입니다만은 희망을 가지고 앞을 보고 이제 달리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는데 그러면 AI 관련해서 AI 비메모리 반도체만 팔아 가지고 이게 장사가 될 거냐? 아니죠. AI가 구동이 되려 그러면 일단은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빅데이터가 필요하려 그러면은 서버용 디램이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디램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전제하고 가는 거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거의 52주 신고가 근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이 단순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AI가 버블이 아니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입증한 셈 아닌가요, 이 대표님? 뭐 버블이 아니죠.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빌 게이츠가 여기서 계속 싸움을 걸고 있거든요. 만약에 AI 시대에 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플랫폼은 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과 아마존 쇼핑 같은 이런 말을 날렸어요. 네. 이게 그 빅테크 기업들의 존폐가 걸린 문제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바로 다음 달이에요. 그 윈도우 11에 AI 비서를 이제 탑재하기 시작하는데 말로 하는 거예요. 엑셀로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디램 가격 동향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그래프로 보내줘. 그럼 정말 그렇게 보내줘요. 이 시대가 와요. 네.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거를 버블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강했느냐? 그거는 바로 엔비디아 때문이에요.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모멘텀이었고 엔비디아의 그 GPU에다가 HBM이라고 해가지고 디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넣는 방식으로 공동 연구하고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삼성전자는 아니었군요. 삼성전자는 AMD와 함께 뭘 하고 있냐면 PIM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텐데 네. 디램에다가 로직 반도체를 붙이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뭐 HBM도 같이 합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냐? AI 반도체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요. 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차 전지하면 양극재 얘기하잖아요. AI 시대의 양극재는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 없이 엔비디아의 GPU를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또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자율주행이거든요. 엔비디아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자율주행 제일 먼저 뜹니다. 사람 목숨이랑 연결되는 건데 버벅거리고 뭐 렉 걸리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네.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방어하냐,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게 숙제였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꺼내든 게 SK 하이닉스와 함께 HBM이라고 반도체를 이렇게 높게 쌓으면 차선이 넓어집니다. 차선이 넓어지게 되면 병목 현상, 데이터가 들어갈 때 좁아지는 그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렉 현상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하나 더 떠가지고 이제 발표한 거죠. PIM이라고. 거기다가 로직 반도체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다 해버리겠다. 그런 다음에 GPU로 쌓아버린다. 그럼 더 빨라지거든요.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못 풀었던 숙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럼 서버 시장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서버 얘기 나왔잖아요. 어제 그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서버 수요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HBM과 같은 이런 디램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한껏 들어온 거고 이거는 대한민국 증시에 아니죠. 대한민국 메모리 사업부부터 얘기할게요.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의 GPU는 그래픽 카드였는데 말이죠. 이게 네. 지금 전 세계 AI 칩의 90%를 이 GPU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그래픽 카드가 AI를 맡게 됐나 싶어요. 어쩌다가 맡게 된 거가 아니라 네. 그냥 그 기본 저 IT 전문 기자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 사용할 때 컴퓨터 헤드를 갖다가 CPU라고 생각을 하죠. 네. CPU의 영산 자체는 직역식 영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라. 이게 이제 CPU의 기본 연산이라 그러면 GPU의 경우에는 이런 게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 지금 화면에다가 전체적으로 이걸 쏴라라고 하는 병렬식 구조란 말이죠. 근데 AI를 생각을 하는 부분은 직렬식으로 가서는 이거 속도 자체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식 구조가 필요한 거고 병렬식 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잘 가는 부분이 그래픽 반도체. 그래픽 반도체를 최고 잘하는 데가 엔비디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GPU의 중요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의 칩이 이 챗 GPT든 구글의 바드든 어디든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현존하는 AI의 최고의 기업은 단연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하 대표님? 맞죠. 네, 맞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 엔비디아가 AI의 최강자 이게 앞으로도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아마 시간에 다니면 한 380달러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면 2010년도는 한 3달러, 뭐 8달러 했으니까 100배 정도가 올랐는데 네. 실제적으로 지금 뭐 많은 뭐 빅테크 7 정도 기업이 전부 다 엔비디아에는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실적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보면 실적이 2분기 매출이 70억 불 정도가 나왔는데 네.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13% 정도 낮습니다. 이제 그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서프라이즈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게 두 부분 있는데 이 70억 불 중에서 40억 불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쪽은 한 20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엔비디아를 중심에 놓고 뭐 메타든 아니면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는 거고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저도 잊고 있었어요. 하이닉스가 왜 갔는지를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AI를 바라본다든지 이런 관점, AI 똑같습니다. AI, 자율주행 전부 다 엔비디아가 세계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게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에 투자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차피 주식 방송이니까 뭘 사야 될 것인가? 너무 라고 많이 하는 부분에 올랐어요. 네. 방금 전에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무슨 힌트를 줬냐면 우리가 반도체 이제 장비 관련된 부분을 일단 볼 때 이제 전공정 장비가 있고 후공정 장비가 있어요. 원래 이제 전공정 장비가 돈을 대부분 다 벌어가고 후공정 장비는 검사 장비 아니면 패키징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단 말이죠. 그래서 후공정 장비는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전공정이 돈을 다 벌어가니까. 근데 방금 얘기할 때 이제 PIM 형식이 됐던 아니면 HBM 형식이 되었던 이건 뭐냐면 반도체가 계속 작아질 수가 없다 보니까 좋은 반도체끼리 어떻게 붙인단 말이죠. 붙이는 걸 뭐라 그러죠? 패키징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팹립스 업체라든지 일부 반도체 회사들을 찾기도 하는데 어차피 엔비디아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팹립스 업체를 보기보다는 패키징 업체들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엔비디아가 중심에 서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비메모리 유통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엔비디아가 중심에 서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만은 그거 말고는 좀 다르게 아이디어를 좀 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패키징 업체들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비메모리 유통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패키징과 비메모리 유통을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관련해서 뭐 그럼 더 들어볼까요? 뭐 더 또 저는 더 세분화 시킬게요. 그러면 네. 그 만에 하나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3나노까지 간다. 뭐 지금 7나노인데 3나노까지 간다고 치자고요. 거기에 D램은 어떤 걸 갖다 붙여야 될까요? 지금 나가고 있는 뭐 14나노 이런 거는 도저히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러면 10나노 이하의 공정으로 넘어간다는 전제를 깔게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EUV 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EUV 관련된 종목들 무조건 체크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TSV라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홀을 뚫습니다. 홀을 뚫는 것을 TSV라고 하는데요.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니스가 그거 관련된 기업이에요. 최근에 주가 흐름 다 좋을 거예요. 예. 이 시장은 다 알고 있죠 이미. 그 홀을 뚫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종목도 볼 필요가 있겠고, 또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경계선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안에다가 로직 반도체를 갖다 붙이는 거니까 로직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어요. 벌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예. 또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패키징을 이야기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비메모리를 또 갖다 붙이는 거니까 좁은 공간에다가 반도체를 따닥따닥 붙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시스템인 패키징이라고 해요. SIP라고 얘기하는데 SIP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벌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벌써 다 뜨고 있거든요. 예. 이게 주식시장이 참 스마트하다는 거죠.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 벌써 선도하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본다면 이제 종목명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노잖아요. 아까 얘기했는 12나노가 됐든 뭐 3나노가 됐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거 이제 보이게 하는 원자 이제 현미경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상장이 돼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EUV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건 일단 기본인 거고 어차피 나노 시대로 지금 진입을 한 거니까 네.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는 나노 그 원자 전자 현미경 만드는 회사라든지 하는 부분도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두 분이 말씀드린 거를 종목 이름으로 따박따박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 그래도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유튜브에다가 올리라 그랬더니 저는 그냥 엔비디아를 살 사람인데 저는 복잡하면 네. 그냥 엔비디아 사면 되거든요. 신고가 종목이니까. 네. 사람 성향마다 다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EUV 관련주니까 뭐 많이 아시고 있는 뭐 제가 아는 분들을 좀 네네. 풀어보게 되면 뭐 SNS텍이라는 기업도 있을 거고. 아까 우리 마지막에 강중 대표님께서 원자 현미경인데 이거 잠깐 기업이 생각 안 난다 그랬잖아요. 네. 이 기업은 이름이 좀 길어서 그래요. 아마 제가 수정할 때 파크 시스템즈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비메모리나 유통하는 회사들은 맥크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또 유니캐스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뭐 근데 가장 포인트는 제가 들어보면 아까 SIP는 심텍 말씀하신 건가요? 심텍도 있고 LG에노텍도 있고 네. 두 개 기업이 LG에노텍이 좀 유명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반도체 SIP 쪽에서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는 심텍의 점유율이 더 크기 때문에
또 심택이 또 수혜로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장에서 반응한 기업들이 대부분이 오늘 장이 되게 생각보다 제가 출발할 때 올 장 별로 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부 다 엔비디아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이오테크닉스, 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뭐 이스페타시는 약간 개별의 변동성이 좀 있고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 근데 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저라면 그냥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직접 미국 시장에서 공략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다분하는 것도 좋고, 근데 좀 깊게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패키징, 유통, 오셋, EOB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요. 앞서 하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삼성전자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왔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나은 선택인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11조를 샀는데 9조 원을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26% 올렸으니까 네. 뭐 저라면 삼성전자보다는 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근데 저는 하이닉스가 이제 HBM에서 워낙 강자니까 지금 선도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보다 먼저. 근데 그것도 의외였어요. 아니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런 케이스였는데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PIM이거든요. PIM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가 참 무서운 게 파운드리까지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 안에다 로직 반도체를 묶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어차피 내가 50%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로직까지 다 해가지고 한 번에 판매하겠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를 그냥 뺏어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이 먹히냐 안 먹히냐. 아직까지 PIM이 상용화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HBM을 더 높게 보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나노 공정의 강자기 때문에 또 D램도 나노 공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뭐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삼성전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외국인들은 이 PIM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AI 시대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먹힌다라고 보고 9조 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도 참조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이제 심텍하고 LG이노텍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심텍 같은 경우는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네. LG이노텍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여러 개가 모두 다 모멘텀을 받아야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는 거고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D램 쪽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엔비디아와 같이 합작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만 일단 낸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설계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라든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곳에 점수를 줄 거나 아니면은 그냥 D램 쪽에 점수를 줄 거냐 저는 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좀 더 삼성전자. 좋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 이경락 대표님 말씀하신 PIM이라는 거는 개발이 되면은 엔비디아로 공급이 되는 건가요? 뭐 엔비디아가 어디를 대체하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무서운 게 이 시대가 열리게 되면 내가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판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D램을 또 낸드를 삼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는가 봤을 때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로직 반도체까지 붙여가지고 만들어낸다.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낸다. 또 10나노 이하로 만들어낸다. 삼성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이 뭐 엔비디아가 싫어요 할 수가 없죠. 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비메모리에서 엔비디아가 GPU에서 갑이라고 하면 메모리에서 갑은 삼성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정말 매력 없지 않냐. 돈 버는 족속 또 시설 투자해가지고 또 하고 무슨 성장 원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PC에 들어가고 기존 서버에 들어가고 정말 매력 없지. 근데 AI라는 것이 갑자기 딱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성장 원동력을 가진 산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요 정도면 팔아야지 또 많이 손해보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좀 뚝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의 반도체주가 1번으로 움직였다면 2번으로 움직인 건 역시 AI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C랩이라는 곳 상한가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엔비디아랑 연결이 돼 있는 업체인 것 같던데. 오늘 같은 날 상한가를 가면 테마주라 그럽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네. AI 관련주 전반이 뜬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는 주식은 뭐 유통한다든지 그러는데 상한가를 가면 안 돼요, 주식은. 왜냐하면 상한가를 갔다는 건 시가총액이 작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면 이제 엮이는 거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예의상 한 10% 이상 올라준 종목들은 찐 수혜주. 네. 이런 오늘 같이 다른 종목 다 빠지는데 다른 주주들 울고 있는데 혼자 상한가 치는 종목은 그냥 테마주.
그렇게 보십시오. 나름 뭐 GPU 성능을 올려주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이제 나오곤 있는데 테마주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이제 하루 종일 엔비디아에 주목을 했는데 사실 이달 들어서 지금 MS랑 구글도 신기술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챗 GPT처럼 이렇게 대화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비서로 좀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변화를 또 투자랑 이렇게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너무 멀리 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가 하나를 보면은 열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챗GPT 관련된 부분도 아까하고 좀 비슷해요. 사실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증권사의 의견이 나왔던 AI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AI가 붙어 있는 것이 의료 AI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최근에 이제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아니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영상 진단 AI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그 대부분의 AI 사용 자체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이제 그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움직임도 AI로 이제 대체를 해서 정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얘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AI 관련된 반도체 유통 자체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해드렸던 유니캐스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챗GPT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서비스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한글과 컴퓨터가 생뚱맞게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지금 보면은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하고 뭐 이런 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내놓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챗GPT는 아니고 검색하는 GPT 일단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상태니까 예. 챗GPT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한글 컴퓨터 정도 뭐 그렇게 한글과 컴퓨터요?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엔비디아는 실적이 증명이 됐지만 국내에 있는 AI 관련주들은 아직 실적이 증명되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뭐 테마주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일단은 되게 현실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옛날에 그 아이폰 3가 처음에 딱 나오고 나서 먼저 반응했던 것은 아이폰 3에 들어가는 부품, 중간재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반응했어요. 네. 그리고 한 4년 지나고 나서 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그리고 그 다음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해볼까, 네이버에 투자해볼까, 카카오에 투자해볼까, 구글에 투자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쪽으로 자금이 집중화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AI 시대가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고 누가 패자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베팅하기엔 굉장히 어렵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인공지능 비서를 내놓는다라고 해가지고 승자가 된다라고 확언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 시장에서는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아주 멀리서 관망하려고 할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를 지켜보려고 할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되겠고. 근데 시장은 현실주의자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처럼 실질적인 수혜주, 지금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간재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자금은 대한민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값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로 자금이 먼저 집중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뭐 지금 테마로 올라갔다 뭐 소프트웨어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종목에서는 자금이 싹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집중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번 해먹고 나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에서 누가 승자가 되는지를 보고 또 한번 힘으로치는 그런 흐름들로 연계될 거예요. 네. 앞으로 2, 3년 동안은 그런 로드맵을 두고서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혁명이 오는 거란 말이죠. 꼭 그걸 기억해 두시고 이 순서를 잘 짜맞추면 네. 진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이 올 거다. 이게 항상 이제 이론하고 실제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세게 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없는데 더 세게 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AI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IT 혁명 하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닷컴 버블. 네. 사실 이제 닷컴 버블 시대에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없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배수를 많이 사용하죠. P 레이쇼를 많이 PER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 PER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닷컴 시대에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니까 PER을 드릴 수가 없는 EPS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뭘 했냐면 PSR이라는 걸 갖다 댔거든요. 세일즈 네. 매출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뭐 이게 테마라고 생각했던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마 새로운 기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 올라갔다 나중에 어떻게 사라지는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 자체가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안에서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 시장이 일단 나올 건데 그러면은 AI 관련된 종목이 실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버릴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부분은 또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손이 좀 느려요. 그리고 오르고 난 다음 빠질 때는 종목 못 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테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보시는 게 저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테마라는 게 지금 어떤 공식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뜨니까 C랩이라는 게 주가가 연결돼서 올랐잖아요. 이런 무슨 AI 관련주들도 이런 공식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공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번에 이제 그 IT 버블 때 닷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올랐거든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이 건설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앞에 건설자 예전에 중동 버블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건설주가 막 올랐잖아요. 근데 건설화학도 올랐어요. 건설주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름만 붙어도 실체가 있든 없든 무조건 주가가 뛰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대부분은 테마 성격이 조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우리가 좀 지켜볼 게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조금 전에 들어가면 AI 말만 들어간 것들 다 텄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다 튀었잖아요. 이게 하나의 전조 현상이에요. 보통 큰 무대가 한번 펼쳐지기 전에 그 작은 뭐 이제 앞에 나와서 진행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권투도 이제 메이웨더랑 뭐 누구 파기아오가 붙기 전에 유명하지 않은 분들 나와서 붙는 것처럼 먼저 그 가능성과 그런 그 기대감을 한껏 품을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테마 장세가 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것도 그 태풍이 오고 있으면 알리는 하나의 전조 현상이라 보고요. 외국인들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삼성전자를 왜 9조 원이나 샀을까? 진짜 큰 그림이거든요. 큰 그림을 보고서 작업을 콘크리트를 쌓아놓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아놓고 한번 들어 올리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태풍이 오기 전에 전조 현상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다 반영되었다는 거죠. AI에 대한 그 기대감을 1월, 2월, 3월 달에 테마로 보여줬고 이제부터는 본 게임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AI 쪽으로.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카지노에 가보셨습니까? 강원랜드. 네, 뭐 어딘지. 결국에는 하우스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딜러도 왔다 갔다 손님도 할 건데 갑자기 왜 이야기냐면 플랫폼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경희 대표님과 그런 거 오픈 AI라는 회사가 작년부터 해서 연초까지 불을 지펴놨어요. 이 친구는 바람잡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도 이제 오픈 AI 챗 GPT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인 수혜는 누가 받습니까? 엔비디아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우리는 챗 GPT AI를 한다고 합니다. MS, 애플, 이제 메타 AI까지. 그럼 찐 수혜주는 뭐냐면 초반에 바람잡이는 바람몰이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 근데 진짜 수혜주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디바이스입니다.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누가 싸우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다음에 점유율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OTT의 전쟁의 서막과 지금을 보면 똑같아요. 누구나도 OTT를 했지만 결국 한국의 웨이버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서비스가 안 되거든요. 쿠팡 플레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M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또는 많은 기업들의 플랫폼들이 실제적으로 AI에 덤비면 덤빌수록 가만히 앉아서 웃는 사람은 젠슨 항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거기서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엔비디아의 어떤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국내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도 그런 장이 봤어요. 오늘 딱 봤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인즈랩 아니면 기타 등등 이런 소프트웨어나 AI 관련 솔루션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주가하고 오늘 아까 말씀하신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 많은 기업들 제조업 쪽하고 주가 보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도 앞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1, 2월 달까지 소프트웨어 바람잡이들이 잡아갔다면 계속적으로 대형 플랫폼들의 경쟁에서는 하드웨어 디바이스 쪽이 가장 실질적으로 수혜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옥석가리기가 되는 느낌도 받습니다, 제가. 그나마 국내에서 이 AI 관련주 중에 실적이 조금 분명하게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네이버 카카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반기에 지금 AI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치고는 우리 전문가분들은 별로 이렇게 주목해서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게 AI 때문에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미 기존에 버는 것 대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AI를 붙인다라고 해도 전체 실적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을 보는 것보다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LG 이노텍을 볼 것이냐 심텍을 볼 것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하고 삼성전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주안점 두는 거하고 네. AI를 두고 생각을 할 때 AI가 전체인 회사를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AI가 이제 시작하는 일부분인 회사를 볼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올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는 저평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가소평가하는 부분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AI 때문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세모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 여기서는 예. 잠깐 아주 짧게 말씀. 예. 이거는 지금 네이버는 주가 약세 요인입니다. AI가 뜨면 뜰수록.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내 검색 엔진에서 네이버 서치 엔진이 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링을 하거든요. 다음은 거의 서치 엔진이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네이버 검색 엔진 가서 하창봉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구글링이라든지 GPT로 가게 되면 네이버 검색 엔진의 키워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AI 발생은 네이버 주가에 부담 요인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비계치가- 때문에 이제 네. 네이버가 지금 하는 게 검색 GPT를 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예. 빌게이츠가 한 얘기를 빌어서 얘기할게요. 네. 기존의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vs 스타트업 50대 50이다. 네이버가 지금 독식하고 있어요. 지금 하창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식하고 있는데 새로운 스타트업이 AI 엔진을 들고서 갑자기 신생업체가 딱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야후 코리아처럼 될 수 있어요, 네이버도. 이 AI 시대의 그 변수를 굳이 시장에서 중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하는 분들이 그 거대한 자금들이 이거를 끌어올리겠다?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발상이죠. 제가 서두에도 관망하는 자세로 볼 거다, 시장에서는.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누가 이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언어 시장에서 듀오링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벌써 AI 번역기를 가지고. 네. 새로운 신생 업체들이 기존의 업체들의 시장을 야금야금 잡아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네이버나 카카오가 여기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살아남을 수 있겠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어떤 투자 자금을 등에 업고서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는가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계산의 변수를 시장이 굳이 내가 여기서 떠안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가에는 그렇게 큰 모멘텀은 될 수는 없겠죠. 일단은 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구글이라는 하는 회사 있잖아요. 구글이 원래 뭐 하던 회사였냐 하면 야후의 검색 서치 엔진 그냥 제공하던 그냥 작은 회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검색 부분에서 야후가 검색을 해주면서 이제 프리미엄 검색 이러면서 이쪽에서 돈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야후가 무너지고 거기서 튀어나온 구글이 이제 굉장히 커진 그러한 상황이 이제 검색 부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경락 대표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챗GPT를 뭐 검색 GPT라든지 어찌 되었든 이쪽을 서비스하는 업체들 중에서 작은 회사들 아니면 뛰어나가는 그런 회사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 대표님, 앞서 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지금 뭐 나름 선방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긴 하거든요. 뭐 카카오 모빌리티도 있고 네이버 쇼핑도 잘 나가고 그러지 않나요? 네이버 카카오란 단어에 저평가란 단어가 나오면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예, 성장주들은 실제적으로 고평가란 단어가 나와야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싸다는 레터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계속 팔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잠깐 들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보다는 어느 정도 하드웨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사실 실적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니까 올해 상반기는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못 가고 뭐 실적이 좋아 주가가 잘 간데 그 논리는 통하지 않는 장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를 바라보는 주주들과 투자가들의 마음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뭔가의 명확한 비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보이는 것 자체가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은 추가적인 자금을 좀 머무르게 하는 그런 자료지 않나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를 뭐 똑같이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할 수도 없겠죠. 이경락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네이버 카카오 뭐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언제쯤이면 또 어떤 조건에 있으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저는 두려워요. 이게 AI가 가지고 오는 그 혁명 자체가 챗 GPT를 써보시면 알거든요. 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만약에 여기서 적응을 못하고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무 그 파국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냐 뭐 이거 투자 뭐 이런 개념에서는 저는 관망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멘트로 답을 할게요. 약간 뭔가 지구 뭐 위기가 올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비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다른 이 시대의 수혜주가 있는데 굳이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에 내가 그 싸움에 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창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카지노 딜러가 돈 많이 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딜러라고 표현하셨나? 아무튼 뭐 네. 예, 그런 맥락으로 하우스가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하우스 역할을 메모리가 그렇게 해주니까 네. 굳이 이쪽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쪽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를 보고 네카오를 투자하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 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섹터 좀 하나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강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시장이 굉장히 넓게 좀 분산이 일단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이 그냥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안에서는 일부 종목군들이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시장이 강세일 때는 또 시장이 강세인 만큼 또 반도체가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요. 예. 이경락 대표님. 저는 3주 전부터 계속 이 AI, 엔비디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특집 방송도 이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파면 텐베거 종목도 여기서 나오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뭐 다음 주가 아니라 한 2, 3년 동안은 계속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번 주부터 제가 또 장기 투자자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이쪽을 분석하셨으면 좋겠다. 2019년도 2차 전지를 목 놓아 외쳤던 그 마음으로 지금은 반도체를 목 놓아 외치고 있어요. 꼭 좀 보셔라. 네. 저도 한 달 전부터 유튜브에서 반도체를 목 놓아 외치고 있는 마음으로 계속 반도체를 외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확실히 최근 한 2주간 반도체가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하 대표님은요? 네, 저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요새 장이 하루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선을 잡고 있는데 아까 다음 주 전략을 물어봤었는데 솔직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지수가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2,580 이상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치고 가는 섹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내일 뭐 공방 있으세요? 장중에 뭐 공개 방송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한국경제TV에서 장중에 8시 반부터 공개 방송하니까 시장에서 장중에 어떻게 하면 유쾌하게 투자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시 반입니까 아침에? 예, 오전 8시 반부터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스권 장세입니다. 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표현하자면 오늘의 하락이 영원히 이어지진 않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힘들 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